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복지론 4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는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어떤 법령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와 권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아동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령, 또 제2절 아동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동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령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아동복지법과 영유아 보육법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아동 복리법에 대해서 배웠죠.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동복지법의 변천 과정, 아동복지법의 발전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아동복지법, 우리 대표적으로 아동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령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반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권리와 안전, 보호, 육성 등의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아동복리법은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요보 아동이나 요보 임산부 등을 구호적 또 선별적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1961년도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보 아동들 또 요보 임산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던 그 아동복리법이 1981년도 4월 13일에요.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면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1961년도에 만들어진 아동복리법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1981년도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은 일반 아동까지를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도모해 줬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 아동복리법, 1981년도 아동복지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2000년도에 가서는 이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공고,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그래서 이 2000년도에 들어와서 아동학대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부각이 되면서 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안을 개정을 해서 아동복지법이 발전되었습니다. 자, 2004년도에는요, 아동복지법이 또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이 됐다는 얘기는 변경이 됐다는 거죠.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또 관련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걸로, 그래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그 아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아동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라는데 아동복지법이 더 발전되고 2005년도에 또다시 한번 개정이 됐는데요. 그 주 개정 내용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학대 아동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포함을 했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06년도에는 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서 유치원,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 교직원, 종사자 등과 구급대원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또다시 개정이 됐는데요. 이때 이제 실종, 또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 우리가 CCTV라고 얘기를 하죠.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에는요, 이 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때 개정 주 내용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을 하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또 아동학대 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 영상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 또 아동학대 예방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포함을 해서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을 했고요. 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모든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피해 아동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한번 쭉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아동복지법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법 1981년도에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이 아동복지법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이 검색어에다가 아동복지법 하면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범 삼아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동복지법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이 아동복지법을 쳐보시면 이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1조부터 시작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법 제1조에 보면요, 아동복지법의 목적이 나와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또 2조에는 기본 이념이 나오는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야 된다라는 그런 차별 금지의 원칙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 4항에는요, 아동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법에 따르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기본 이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동복지법을 이제 쭉 읽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용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이 아동복지법을 읽으면서 그 용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아동복지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아동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 아동복지법의 용어 정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1항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호자에 대해서 용어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원대상 아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 아동이라는 정의는요.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정도의 개념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 아동은 대체적으로요, 우리가 고아 있죠? 교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렇게 유기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대상이라고 한다면요. 지원대상 아동은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가정이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가정의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을 하는 것을 가정이탁이라고 해요. 이거는 입양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가정에 위탁을 했다가 또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위탁 가정에서 이제 그 아이를 다른 가정에다가 이제 정식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이제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탁은 일시적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 대상 아동들을. 그래서 이 가정이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거예요. 유기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거죠. 방임은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행, 그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다 아동학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피해 아동이라는 개념 정의가 있는데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동을 피해 아동이다.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동이라는 개념, 아동복지라는 개념, 또 보호자라는 개념, 보호 대상의 아동, 또 지원 대상에 대한 아동, 이런 개념들은 잘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동복지법의 수행을 위한 내용들이 제7조와 8조에서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요. 아동정책 영향평가를 하도록 신설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서부터 2019년까지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2020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2020년서부터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의 수행 내용 중에서요, 어린이날 및 주간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가정이탁 아동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이탁지원센터를 18개소를 통한 가정이탁 발굴 등 가정이탁 사업을 활성화를 하는데 도모를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지역사회 기존의 복지 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우리가 그룹홈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설의 종류에 추가해서 그룹홈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결식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확대 및 내실화하는 그런 조항들을 넣고요. 또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요. 아동복지법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가지고요. 아동들이 아주 행복한 그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아동복지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아동복지,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령,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동복지법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복리법 제정 당시에 보건부에 이제 포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내용들이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이 되면서 1982년도에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생겨나면서 내무부 소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오늘날에 말하면 행정자치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내무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1991년도에 정식으로 유아교육진흥법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되면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관할 부처가 이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것은요,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령 그 제정 연도는요,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961년도요. 1961년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고요.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61년, 81년, 91년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1991년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동을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이 영아서부터 다 아동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취약전 아동을 우리가 영유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아동과 관련된 법령, 이 영유아 보육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2004년 6월에는 여성부로 이렇게 이관이 됐다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이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랬다가 2008년도에 다시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좀 사연이 참 많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여성부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여성 평등, 나중에는 이제 남녀 평등, 또 양성 평등의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성부가 만들어졌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여성부가 애매한 그런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부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해서 거기다 가족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가족과 관련되는 게 무엇이냐 해서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을 여성가족부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가족 업무로서 이 보육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체계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족 부분 중에서 이제 보육만 이제 이쪽에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 파트하고요, 가족 파트 중에서는 보육 업무는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업무만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아동복지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성가족부가 애매한 그런 스탠스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는데 이 청소년 업무는 아직까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청소년 복지 분야에 많은 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 청소년 업무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돼서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업무들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변청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보육 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공고화했고요. 2009년도에는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 지원까지 포함됨을 명시하고요. 보육정책의 대상이 시설 이용 아동만이 아닌 전체 영유아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보육이라는 개념을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만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2009년서부터는요, 집에서 양육되어지고 보호되는 그런 아동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전체 영유아로 확대됐다라는 것이 좀 영유아 보육법이 발전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13년 3월 1일부터는요,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을 했고, 2015년 9월에는 어린이집에 폐쇄로 테레비, 그 CCTV를 설치를 의무화했죠. 그래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놓고 또 CCTV를 반드시 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변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 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영유아 보육법은 목적이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보육의 이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이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육의 이념은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보육의 이념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그 수행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명시가 되고 있어요.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의 보건위생관리, 또 재난대비 안전, 또 교통안전, 또 원장의 인성함양 등에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보육 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고요. 치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조항들, 또 무상 보육과 양육수당에 대한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맡은 부서가 우리 보건복지부하고요, 여성가족부하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부처가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건복지부의 아동 권리와 복지 서비스예요. 자, 아동복지 관련된 정책 첫 번째가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기간은 2015년서부터 19년까지인데요. 2012년 8월 5일 날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서 아동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을 해서 2015년 5월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 보시는 바 같고요. 그래서 2015년서부터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9년 작년까지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이제 만료가 되고요. 이제 2020년부터 제 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 관련된 정책 중에서요, 요보 아동 자립 지원이에요. 요보 아동이라는 것은 보호 대상 아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립 지원이에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이탁시설 등의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이에요. 이 대상은요, 대리 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또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들,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보호 아동 자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립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아동은 18세라고 그랬잖아요. 18세 이후가 되면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게 되면은 갑자기 온실 속에 있었던 그 아동이 아동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새롭게 터전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를 받으면서 미리미리 나중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보호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기적 아동 실태 조사 및 통계를 정비를 해요. 그래서 정기적이라 하면 5년에 한 번씩 아동의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를 해서요. 이 종합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아동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아동의 어떤 실태를 조사를 해야만 아동 정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고 아동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아동의 종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 관련 정책 중에 입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양. 요보호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입양 그러면 국외 입양이 많았어요. 국내 입양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준다든가 또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또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의료급여를 일종으로 지정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입양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 정책적으로 입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아동복지 관련 정책인데요, 가정위탁 지원이에요. 이 가정위탁 아동은 아까 입양하고는 달라요. 입양은 안전히 내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가는 거고요. 가정위탁은 임시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이 가정위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지원은요, 아동 위탁 보호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아동 및 위탁 가정 환경 조사를 하고요, 위탁을 결정하고 통보를 하게 되면 또 이 아동이 위탁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위탁 선정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 위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요,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아동복지 시설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아동 양육 시설 및 아동 일시 보호 시설이 있어요. 아동 양육 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를 시켜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아원. 근데 이제 요즘은 고아원이라고 안 해요. 보육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육원, 그 아동 양육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이 보육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아동 일시 보호 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 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시설을 일시 보호 시설이라고 해요. 아동 일시 보호 시설.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아동복지시설 중에서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있어요. 요거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또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서 보호를 위탁한 아동을 입소를 시켜가지고 그들을 선도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해주면서 치료하는 시설, 이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자립지원시설이 있어요. 이 자립지원시설은 뭐냐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원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 현재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립지원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2개 정도가 있어요. 양육시설은 우리가 24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치료시설은 11개, 일시보호시설은 12개. 이렇게 해서 2015년도 현재 281개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자, 아동복지 관련된 정책 중에서요, 자, 7번째가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운영이에요. 요거는 공동생활 가정은 아동복지 시설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은 그룹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지금은 이제 아동복지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요, 소규모 가정 형태의 보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고아원, 그러니까 오늘날의 보육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대규모로 이렇게 수용되는 느낌이라면 이제는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을 꾸려가지고요, 소수 인원들이 가정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동복지 정책 또 아동복지 시설의 모양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월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 시설 종류에 공동생활 가정을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번째 아동복지 관련된 정책은요, 디딤시아 통장이에요. 예. 이 디딤시아 통장은요,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자립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동복지 시설 아동, 가정이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07년 4월 도입됐는데요,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보호자,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4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만 18세 미만까지 같은 액수를 1대1 매칭 펀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 18세 이후에는 사회 진출 시 학자금이나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디딤시아 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딤시아 통장은 아동 형편에 따라서 최대 월 50만 원 내까지 자율 저축이 가능하고요. 2017년부터 월 정부 지원 금액 한도가 4만 원으로 지원이 돼서 아동 적립 후원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 이렇게 해서 1대1 매칭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동복지 관련된 정책 중에 9번째가 소년소녀 가정 지원이에요. 그래서 1984년 3월 13일서부터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보호할 보호 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도 9월에 지원 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 가정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이 소년소녀 가정 지정을 금지하고 기존의 소년소녀 가정은 가정이탁 보호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년, 소녀,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과 소녀, 그 형제를 놔두면
어떻게 방치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년, 소녀 가정을 놔두지 말고 차라리 그 소년, 소녀의 가정들을 가정위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 유엔에서 이런 소년, 소녀 가정 지정을 폐지를 권고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대상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소년, 소녀 가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 9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와 복지 서비스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복지 또 아동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아동학대 부분이거든요. 아동학대를 예방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둬서요.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들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라든가 의사 등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아동인권 증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 아동 관련 행사의 개최와 아동권리 교육,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주요 사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림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드림 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스타트는 학대, 방위아동 증가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2006년부터 20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아동 분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드림 스타트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드림 스타트는 지금 2015년에 각 시군구 사업 실시 단위를 보면 2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원 내용은요. 신체 건강 서비스, 인지 언어 서비스, 정서 행동 서비스, 그리고 부모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 이렇게 해서 드림 스타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동 권리와 관련해서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이 지역 아동센터는 이 역시도 아동복지 시설에 속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정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지역아동센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아동센터는 옛날에 청소년 공부방, 무료 공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양성화돼서 아동복지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맞벌이 부부들, 또 차상위 계층들, 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돌봄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영 현황은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2004년도에 지원 대상은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요.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복지 시설로 법제화된 거고요. 총 895개소 시설에 23,347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4,10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용은요, 보호, 교육, 문화, 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지역 아동센터 수는 4,102개고요. 또 이용 아동 현황은 10만 9,661명의 아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권리와 관련돼서 아동복지 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방과 후 보호 상담, 학습 지도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 여성 가정, 또 고령자 등의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목적으로 아동복지 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그래서 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은요, 취약계층인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 또 장기 실종 아동 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해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 권리와 관련된 7번째 정책은요, 아동 안전 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부모나 교사 또는 종사자의 안전 의식 강화 및 대응 능력 향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권리와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의 아동 권리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 권리와 복지 서비스는요,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을 하고요. 또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 여부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육비 책임 의식과 자발적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비는 그거죠. 이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양육비를 이혼할 당시에는 뭐 얘기를 되면서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취약 가족을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한부모, 조선, 북한 이탈 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의 사례 관리, 또 자녀 학습 지원,
생활도움 지원 및 유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를 하고요. 또 다문화 가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부에서요. 이런 사업들을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과 같이 우리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법령, 우리 아동복지법과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아동 권리와 복지와 관련된 정책, 보건복지부의 정책, 또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동과 관련된 정책과 법령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아주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